강원도 화천, 민간인 통제구역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군인 관사. 유은혜는 낡은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 소리에 눈을 떴다. 56세의 아침은 늘 찌뿌둥한 통증과 함께 시작된다. 그녀가 눈을 떠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옆자리의 온기였다. 아니, 온기의 부재였다. 남편 김정석 대령은 이미 새벽 작전 회의를 위해 나간 뒤였다. 빳빳하게 각이 잡힌 베개만이 주인의 성격을 대변하듯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은혜는 거울 앞에 앉았다. 눈가에 자리 잡은 잔주름과 푸석해진 피부. 갱년기는 그녀에게서 여성성을 앗아갔고 대신 사모님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혔다. 벌써 15번째인가. 그녀는 거실에 쌓인 박스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2년마다 반복되는 이사. 정들만 하면 떠나야 했던 삶. 그녀에게 고향이란 단어는 사치였다. 친구도 단골 가게도 추억이 깃든 장소도 없었다. 오로지 남편의 계급장이 올라가는 속도에 맞춰. 그녀의 삶은 점점 더 외진 전방으로, 더 폐쇄적인 관사 안으로 유배되었다. 오후 2시 관사 내 부인의 모임이 있었다. 은혜는 남편의 계급에 걸맞게 단정한 투피스를 차려입었다. 목끝까지 채운 단추가 그녀의 숨통을 조였다. 모임에 나가면 그녀는 늘 우아한 대령 사모님이어야 했다. 남편의 부하 직원 부인들 앞에서 실수를 해서도 안 됐고 너무 화려해서도 안 됐다.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대령님처럼 멋진 분이랑 사시고. 그러게 말이에요. 군인의 표본이시잖아요. 부인들의 입에 발린 칭찬을 들으며 은혜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군인의 표본. 맞다. 그는 집에서도 군인이었다. 모든 대화는 보고와 지시였고 잠자리는 의무적인 일과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폐경이 오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끊겼다. 김대령에게 은혜는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가정이라는 부대의 일원이었다. 딸아이마저 결혼해 서울로 떠난 뒤 은혜의 세계는 15평 남짓한 관사와 TV 속 막장 드라마가 전부가 되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파멸하는 모습을 보며 은혜는 혀를 찼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오는 것을 느꼈다. 나도 한때는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여자였는데. 이사장금이 치러지고 짐이 들어오던 날이었다.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부하 직원을 보냈다고 했다. 충성, 소위 최진수, 이삿짐 지원명 받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이닥친 것은 짙은 남성미였다. 갓 임관한 듯한 풋풋함과 군인 특유의 단단함이 공존하는 청년. 하지만 은혜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계급장이 아니었다. 꽉 끼는 군복상의 위로 드러난 넓은 어깨, 그리고 땀방울이 맺힌 목덜미였다. 최소희는 짐을 나르는 내내 은혜의 주위를 맴돌았다. 사모님, 이 무거운 걸 직접 들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 팔뚝 뒀다 어딨습니까? 그는 능글맞게 웃으며 은혜의 손에 든 박스를 가로챘다. 찰나의 순간 뜨거운 손가락이 은혜의 손등목을 스쳤다. 전기에 감전된 듯한 소름이 은혜의 척추를 타고 내려갔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수컷 냄새였다. 최소희는 짐 정리가 끝난 뒤에도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다. 사모님, 여긴 전방이라 밤엔 정말 외롭습니다. 대령님도 바쁘신데 적적해서 어떡하십니까? 그의 질문은 선을 넘고 있었다. 평소라면 엄하게 꾸짖었을 은혜였지만 웬일인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최소희의 눈빛은 마치 은혜의 속옷 안쪽까지 들여다보는 듯 끈적하고 집요했다. 혹시 위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르십시오. 제가 사모님 전담부하 아닙니까? 그는 전담이라는 단어에 묘한 힘을 주어 말했다. 은혜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56세의 나이에 느낀 배덕감은 공포보다 달콤했다.
그날 밤 은혜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몸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곡선은 살아 있었다. 최소위의 그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무심코 손이 가슴으로 향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유두가 그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인가 아니면 평생을 억눌러온 욕망의 반란인가? 은혜는 처음으로 남편 김정석의 전화가 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 대신 최소위의 그낮고 능글맞은 목소리가 다시 듣고 싶어졌다. 며칠 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남편은 사단본부 회의로 외박이 확정되었다. 관사단지 전체가 빗소리에 잠긴 그때 은혜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 사모님 저입니다. 최진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 은혜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최소위. 비가 오니까. 사모님 그곳도 비에 젖어 있을까봐 걱정돼서요. 노골적인 희롱이었다. 하지만 은혜는 전화를 끊을 수 없었다. 오히려 전화기를 귀에 더 밀착시켰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긴 관사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대령님도 하늘도. 지금 사모님 손 어디 있습니까? 혹시 다리 사이인가요? 은혜의 몸이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최소위의 목소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외설적으로 변해갔다. 평생 교양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살던 은혜에게 그의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옷을 찢어발기는 기분이었다. 은혜 씨. 당신 거기 내가 직접 하가주고 싶어. 홍수 나게 해줄 수 있는데. 은혜 씨. 남편도 부르지 않던 이름을 그가 불렀다. 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천천히 손을 아래로 가져갔다. 30년 동안 죽어있던 화원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최소위와의 첫 만남 이후 은혜의 일상은 미세하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남편 김정석 대령의 구두를 닦을 때도, 부인의 모임에서 우아하게 찻잔을 들 때도 은혜의 머릿속엔 최소위의 그 단단한 팔뚝과 능글맞은 눈빛이 잔상처럼 남았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밤 남편은 사단 전체 회식으로 자정이 넘어야 귀가한다는 연락을 남겼다. 적막한 관사 안 거실의 괴종식의 소리만이 똑똑하며 은혜의 신경을 긁고 있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였다. 은혜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사모님, 아니 은혜 씨. 아직 안 자고 있었네요. 내 생각하느라 잠 못 이룬 건가? 최소위의 목소리는 낮고 낮게 깔려 은혜의 귓바퀴를 간지럽혔다. 최소위, 이 시간에 실례예요. 남편이 알면 어쩌려고. 대령님은 지금 3차 노래방 갔습니다. 제가 다 확인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 뭐 입고 있습니까? 설마 그 답답한 사모님 전용 투피스는 아니겠죠? 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얇은 실크 잠옷 차림이었다. 그냥 잠옷이에요. 실크인가? 살결이 다 비치는? 은혜 씨, 당신 몸매는 20대보다 더 탄탄해 보여요. 그날 짐 옮길 때 살짝 보였는데 가슴선이 예술이더라고요. 지금 거울 보고 있죠? 자기 가슴 한번 만져봐요. 은혜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평생 조신과 인내를 미덕으로 알고 산 그녀에게 이런 노골적인 요구는 생소하고도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아랫배가 묵직해지는 묘한 통증이 느껴졌다. 미쳤나 봐. 내가 왜 이런. 미친 거 아니에요. 이제야 여자로 돌아오는 거지. 자, 시키는 대로 해요. 잠옷 단추 하나씩 풀면서 거울 속 당신 눈을 봐요. 내가 당신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은혜는 최소위의 최면에 걸린 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첫 번째 단추를 풀었다. 차가운 공기가 가슴골 사이로 스며들자 소름이 돋았다. 수화기 너머로 최소위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단추 다 풀었습니까? 이제 한쪽 가슴을 꺼내서 꼭지를 손가락 끝으로 살살 굴려봐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거기 만져준 게 언제입니까? 1년, 2년. 그의 말은 예리한 비수였다. 남편과의 잠자리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했다. 은혜는 눈을 감고 최소위의 목소리에 몸을 맡겼다. 그의 목소리는 손이 되어 그녀의 온몸을 훑어내렸다. 아, 소리내요. 더 크게.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내 물건이 터질 것 같아. 지금 내 바지가 텐트처럼 솟아올랐는데 은혜 씨가 직접 보면 기절할걸. 당신 그 좁은 곳에 이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는 서슴없이 음담패설을 뱉어냈다. 보지, 자지 같은 원색적인 단어들이 공기를 찢고 은혜의 귀 속으로 파고들었다. 처음엔 경악했지만 어느새 그 단어들은 은혜의 성감대를 자극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은혜의 손은 이제 잠옷바지 속으로 파고들었다. 수년간 메말라 있던 그곳이 최소위의 음란한 묘사만으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애에게 감촉에 은혜는 스스로 놀랐다. 최소위. 아니, 진수 씨. 나 이상해. 나 여기가 너무 뜨거워요. 더 쑤셔봐요. 깊숙이. 내 물건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손가락 2개를 집어넣어서 휘저어봐. 당신 안은 아마 꿀단지처럼 달콤할 거야. 최소위의 묘사는 점점 더 리얼해졌다. 그는 마치 은혜의 뒤에 서 있는 것처럼 그녀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박아대는 상황을 생중계하듯 읊어댔다. 은혜는 침대 위에서 몸을 꼬며 비명을 삼켰다. 진수 씨. 나 죽을 것 같아. 제발. 싸요. 내 이름 부르면서 다 쏟아내버려. 대령님은 절대 못 해주는 거 내가 목소리만으로 해줄 테니까. 은혜의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발가락 끝까지 힘이 들어갔고 뇌리가 하얗게 전멸했다. 수십 년간 억눌렸던 오르가즘이 폭발하며 그녀의 허벅지 사이로 뜨거운 액체가 흘러넘쳤다. 전화기 너머로 최소위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좋았죠? 이게 진짜 당신 모습이야. 은혜 씨, 조만간 진짜로. 당신 그 젖은 구멍에 내 걸 박아줄게. 기대해요. 전화가 끊겼다. 은혜는 엉망이 된 침대 위에 널브러져 헐떡였다. 거울 속에는 방금 사정한 여자의 초췌하고도 관능적인 얼굴이 있었다. 30년간 지켜온 대령 부인의 자존심이 단 한 통의 전화로 무너져 내린 밤이었다. 은혜는 밀려오는 수치심 속에서도 이미 다음 전화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남편 김정석 대령의 3박 4일 계룡대 출장은 은혜에게 해방인 동시에 제안이었다. 남편이 관사를 떠나자마자 최소위에게서 문자가 왔다. 사모님,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드라이브 가시죠. 은혜는 거절하려 했으나 이미 손가락은 어디로 갈까요? 라는 답장을 보내고 있었다. 오후 5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즈음 최소위의 검은 세단이 관사 뒤편 으슥한 곳에 멈춰섰다. 은혜는 주위 눈을 피해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는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어디로 가는 거죠? 멀리 가면 안 돼요. 걱정 마세요.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작전 지역으로 갈 거니까. 최소위의 눈빛은 백미러를 통해 은혜의 허벅지를 훑었다. 차는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 물소리가 들리는 깊은 계곡, 사람의 발길이 끊긴 모래바가에 멈춰섰다. 카섹스. 해본 적 없으시죠? 군용 레토나에선 절대 못 느낄 기분을 느끼게 해드릴게요. 최소위는 시트를 뒤로 젖히며
은혜를 앞좌석으로 불러들였다. 좁은 차 안 서로의 숨소리가 뒤섞였다. 은혜의 뇌리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경고등이 켜졌지만 최소위의 단단한 손이 그녀의 가슴을 움켜쥐는 순간 모든 회로가 끊겼다. 아, 은혜 씨, 당신 몸은 거짓말을 못하네요. 벌써 이렇게 단단해졌어. 그는 아주 천천히 고문하듯 은혜의 블라우스 단추를 입술로 풀어나갔다. 탄탄하게 부풀어 오른 은혜의 유두를. 그가 입안에 머금고 굴릴 때마다 은혜는 허리를 뒤로 꺾으며 신음을 내뱉었다. 누가 오면 어떡해? 진수 씨,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더 짜릿한 거야. 그 공포가 당신을 더 적게 만들고 있잖아. 최소희는 은혜의 팬티를 무릎 아래로 끌어내렸다. 하지만 그는 바로 삽입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의 뜨거운 성기를 은혜의 젖은 입구에 갖다 대고 부드럽게 문지르기 시작했다. 제발, 그냥 들어와요. 나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은혜가 매달리듯 애원했다. 평생 남편과의 관계에서 단 한 번도 먼저 요구해 본 적 없는 그녀였다. 하지만 최소희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성감대를 툭툭 건드리기만 할 뿐이었다. 애액은 이미 허벅지를 타고 흐를 정도로 넘쳐났고 차 안은 비릿하고도 달콤한 채취로 가득 찼다. 은혜 씨가 직접 집어넣어봐요. 당신이 얼마나 날 원하는지 증명해보라고. 은혜는 눈물이 고인 채로 그의 거대한 물건을 손으로 잡았다. 터질 듯한 열기, 남편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기와 강직도. 그녀가 그것을 자신의 몸속으로 천천히 밀어넣는 순간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 너무 커. 몇 년 동안 닫혀있던 은혜의 성벽이 무자비하게 열렸다. 최소희는 거칠게 허리를 돌리며 은혜의 내벽 구석구석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차체가 들썩이고 밖에서는 계곡물이 흐르는데 차 안은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사모님, 대령님 부하한테 박히니까 기분이 어때요? 응? 대답해봐. 최소위의 수치스러운 질문조차 이제는 최고의 애무였다. 은혜는 그의 어깨를 손톱으로 핥히며 울부짖었다. 좋아. 너무 좋아. 진수 씨, 더 깊이. 나를 부숴줘요. 최소위의 엉덩이가 상하로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은혜의 몸도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찰진 살부딪힘 소리가 차창의 습기를 만들었다. 은혜는 지금 자신이 대령의 아내라는 것도 여기가 낯선 계곡이라는 것도 잊었다. 오직 자신을 관통하고 있는 이 젊은 수컷의 뜨거운 움직임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었다. 마침내 최소희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은혜의 깊은 곳에 뜨거운 액체를 쏟아부었다. 은혜 역시 온몸을 경련하며 사정했다. 속이 홍수를 만난 듯 충만해졌고 그녀는 기절하듯 그의 품에 안겼다. 어스름한 초저녁 계곡의 찬 공기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두 사람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은혜는 깨달았다. 이제 자신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달콤한 파멸의 맛을 알아버린 이상 남편의 차가운 침대는 영원한 감옥이 될 것임을. 계곡에서의 카섹스 이후 일주일 은혜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최소위의 연락이 없던 7일은 갈증보다 고통스러웠다. 남편 김정석 대령의 무미건조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은혜의 몸 안쪽 어딘가는 경련했다. 마침내 남편이 야간 당직을 서던 밤 은혜는 금기된 번호를 눌렀다. 진수 씨, 오늘 우리 집으로 와요. 어둠이 짙게 깔린 관사복도. 최소희는 익숙한 듯 그림자를 밟으며 들어왔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두 사람은 짐승처럼 엉겨붙었다. 거실을 지나 도착한 곳은 남편과 30년을 함께한 안방 침대. 빳빳하게 각 잡힌 침대 시트 위에 남편의 부하를 눕히는 순간 은혜는 형언할 수 없는 배덕의 쾌감을 느꼈다. 은혜 씨, 오늘 진짜 암컷 같네.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해요. 최소희는 은혜의 옷을 거칠게 찢듯 벗겨냈다. 그리고 시작된 것은 이제껏 은혜가 상상조차 못했던 서비스였다. 최소희의 머리가 은혜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다. 아, 거기는. 진수 씨, 거긴 안 돼. 지저분해. 은혜는 경악하며 그의 머리를 밀어내려 했지만 최소희의 집요한 혀는 이미 은혜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을 하차 올리고 있었다. 남편은 평생 그곳을 쳐다본 적도 없었다. 50평생 처음 느껴보는 혀의 유연함과 뜨거움. 은혜의 허리는 뒤로 활처럼 꺾였고 입술에선 비명 섞인 신음이 터져 나왔다. 하, 하, 이런 세상이 있었는데. 난 바보처럼 최소위의 손가락 2개가 입술이 지나간 자리를 다시 휘저었다. 내벽의 주름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긁어내는 그 기술은 예술에 가까웠다. 은혜는 자신의 성기 모양이 뇌 속에 그려질 정도로 선명한 자극에 몸부림쳤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최소위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번엔 당신이 해봐요. 대령님 위에서 하듯이. 최소희가 침대의 대자로 눕자 은혜는 홀린 듯 그의 몸 위로 올라탔다. 평생 남편의 밑에서 숨을 죽이고 수용만 하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소희의 단단한 허리를 양손으로 누르며 제 몸속으로 그를 깊숙이 받아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최소희의 얼굴. 땀에 젖은 그의 앞머리와 고통인 듯 쾌락인 듯 일그러진 표정을 보며 은혜는 묘한 권력욕을 느꼈다. 내가 이 젊은 남자를 지배하고 있어. 남편의 부하를 내가 정복했어. 엉덩이를 바르르 떨며 가해지는 상하 운동에 은혜의 눈동자는 풀렸고 찰진 애액 소리는 안방의 정막을 잔인하게 깨뜨렸다. 은혜의 가차없는 움직임에 최소희는 참지 못하고 뜨거운 분출을 시작했고 은혜 역시 자신의 안이 홍수를 맞는 듯한 충만함 속에 기절하듯 그의 가슴 위로 쓰러졌다. 정사 후 나른한 공기 속에 최소희가 돌아가고 홀로 남은 안방. 무심코 켠 TV 뉴스에서는 충격적인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속보, 불륜 의심한 남편, 아내와 상간남 살해 후 자수. 화면 속에 피 칠갑이 된 안방 침대. 은혜는 방금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내려다보며 소스라치게 놀랐다. 만약 정석이가 알게 된다면? 남편 김정석은 평생 총을 잡고 살았던 직업군인이다.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대령이다. 그의 부하와 자신의 침대에서 이런 짓을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뉴스 속의 비극은 은혜의 현실이 될 것이다. 공포는 쾌락보다 더 빠르고 날카롭게 은혜의 폐부를 찔렀다. 그날 이후 은혜는 최소위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남편의 장전된 총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작은 발소리에도 은혜는 몸을 숨겼다. 욕망과 공포, 배신과 자책이 뒤엉킨 이 지옥 같은 화원에서 은혜는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다. TV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온 끝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은혜는 리모컨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화면에 비친 사건 현장의 침대 시트 색깔이 하필이면 지금 자신이 앉아있는 침대와 똑같은 흰색이라는 사실에 은혜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방금 전까지 최소위와 몸을 섞으며 흘렸던 그 뜨거운 액체들이 마치 뉴스 속 여자의 피처럼 느껴졌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대령의 아내야. 평생을 명예 하나로 버텨온 김정석의 부인이라고. 한번 시작된 공포는 암세포처럼 은혜의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남편은 총기를 다루는 직업군인이다. 그의 성격은 대쪽 같아서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다. 만약 그가 이 사실을 안다면 뉴스 속의 남편처럼 단숨에 목을 조를지도 모른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사회적 살인이었다. 딸아이의 시댁에 이 사실이 알려지고 30년간 쌓아온 사모님의 명성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상상. 은혜는 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달려갔다. 그날 이후 은혜는 모든 문을 걸어 잠갔다. 최소위의 번호를 수신 차단했지만 그는 보란 듯이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다. 밤마다 울리는 진동 소리는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 같았다. 사모님, 왜 전화를 안 받으시죠? 우리 안방에서의 서비스가 부족했나요? 대령님, 당직 날짜 다 알고 있습니다. 문 안 열어주면 정문으로 들어가서 대령님 찾을 겁니다. 최소위의 문자는 더 이상 유혹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사냥꾼의 외침이었다. 은혜는 깨달았다. 최소위는 처음부터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관의 권위를 비웃으며 그 상관의 아내를 정복함으로써 얻는 비뚤어진 쾌감에 중독된 젊은 짐승일 뿐이었다. 낮에는 남편의 전화를 받으며 태연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고 밤에는 최소위의 문자를 보며 숨을 죽였다. 이중 생활의 대가는 처참했다. 은혜는 거울 속에서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초췌한 여자를 발견했다. 남편 김정석 대령은 평소보다 말이 적어졌다. 그는 가끔 식탁 너머로 은혜를 빤히 쳐다보곤 했다. 당신 요즘 어디 아픈가? 얼굴색이 안 좋군. 그 평범한 질문조차 은혜에게는 취조실의 불빛처럼 느껴졌다. 아니에요. 그냥 갱년기라 그런가 봐요. 잠을 좀 설쳐서. 그래. 군인은 잠이 보약인데. 당신도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나다녀. 남편의 무심한 말투 끝에 묘한 가시가 돋쳐 있는 것 같아 은혜는 밥상을 차리던 손을 멈췄다. 혹시 최소희가 이미 남편에게 귀띔을 한 것일까? 아니면 관사의 소문난 정보망에 벌써 이 이야기가 퍼진 것일까? 은혜는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았다. 직업군인의 아내로 산 30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바닥은 비밀이 없다는 것을. 어느 비 내리는 저녁 남편이 회식으로 늦는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리고 어김없이 최소희가 관사 앞에 나타났다. 그는 은혜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은혜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문 열어요. 나 지금 몸이 너무 달아올랐어. 저번처럼 내가 당신 위에서 쏟아내게 해줘야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최소희의 음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혜는 현관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다. 문 너머의 남자는 더 이상 매력적인 연하남이 아니었다. 그는 은혜의 인생을 파멸시키러 온 저승사자였다. 가요. 제발 가라고요. 남편이 오면 어쩌려고 그래요. 대령님, 그 양반 지금 술 취해서 정신없을 텐데. 은혜 씨, 내가 당신 자위하는 소리 녹음해둔 거 들려줘요? 그거 대령님 폰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협박이었다. 은혜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쾌락의 대가는 이토록 혹독했다. 그녀는 발가락 끝까지 마비되는 공포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그 뜨거웠던 밤들이 실은 자신의 목을 맬 밧줄을 꼬는 행위였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최소위, 우리가 나눈 시간은 나에게도 큰 충격이자 떨림이었어요. 하지만 뉴스를 보고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내 가족과 내 인생을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요. 나는 더 이상 이 불안감을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당신과의 모든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기록이 있다면 모두 삭제하세요. 만약 그것으로 나를 위협한다면 나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 남편은 대령입니다. 그가 부하 직원에게 배신당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 당신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인생을 위해 여기서 멈춥시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최소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번호를 차단한 직후 은혜는 휴대폰을 침대 멀리 던져버렸다. 마치 독사를 만진 것처럼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1분, 2분.
정막이 흐르는 동안 은혜는 귀를 세웠다. 혹시라도 그가 미친 듯이 관사문을 두드리지는 않을까, 아니면 남편의 휴대폰으로 그 더러운 영상들을 전송해버리지는 않을까. 하지만 관사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창밖에는 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이 서걱거릴 뿐이었다. 은혜는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 한가운데 덩그러니 앉았다. 방금 전까지 젊은 수컷의 거친 숨소리와 살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차가운 정적에 잠겨 은혜를 압박해왔다. 혼자 남겨진 안방에서 은혜를 괴롭히는 것은 기억이었다. 눈을 감으면 최소희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탐닉하던 그 강렬한 감각이 마치 유령처럼 되살아났다. 50평생 처음 느껴본 그 파격적인 애무는 은혜의 뇌세포 구석구석에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나는 이제 예전의 유은혜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최소희의 단단한 허리를 움켜쥐고 상하운동을 주도하던 그 손이었다. 남편의 권위를 비웃으며 정복의 쾌감을 맛보았던 그 근육의 기억이 몸부림쳤다. 금단현상처럼 몸 안쪽이 근질거렸다. 죽어있던 화원에 물을 준 것은 그였지만 그 물은 사실 독약이었음을 은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정적이 깊어질수록 최소희가 주었던 도파민의 빈자리는 거대한 공동이 되어 은혜의 영혼을 집어삼키려 했다. 다음 날 아침 남편 김정석 대령이 당직을 마치고 귀가했다. 은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멸치 육수를 내고 국을 끓였다. 김 대령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치며 무심하게 말했다. 어제 최소희 녀석이 갑자기 휴가를 냈더군.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나 뭐라나. 녀석 성실한 줄 알았더니 요즘 좀 들떠 있는 것 같아. 숟가락을 들던 은혜의 손이 멈칫했다. 최소희가 휴가를 냈다. 도망친 것일까, 아니면 더 큰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 숨어버린 것일까. 은혜는 국물을 들이켜는 남편의 모굴대를 응시했다. 만약 저 남자가 진실을 안다면 저 모굴대에선 식사 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사형 선고가 흘러나올 것이다. 당신 왜 안 먹어? 국 식겠어? 아, 네. 입맛이 좀 없네요. 다시 시작된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것은 유리판 위를 걷는 것 같은 아슬아슬한 평화였다. 은혜는 남편이 출근한 뒤 최소희와 함께 뒹굴었던 침대 시트를 걷어내 세탁기에 넣었다. 뜨거운 물로 몇 번이고 삶아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비릿한 채취는 코끝을 떠나지 않는 것 같았다. 밤이 되면 정적은 더 잔인해졌다. 남편은 옆자리에서 코를 골며 잠들고 은혜는 천장을 보며 눈을 떴다. 최소희의 메시지가 없다는 안도감보다 다시는 그런 열정을 느낄 수 없다는 상실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이것이 불륜의 진짜 대가였다. 단순히 들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평생 만족하며 살았던 지루한 평화가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고문이 되어버린 것이다. 은혜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아랫배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촉촉하게 젖어가던 그날의 감각은 이제 먼지처럼 바스러져 갔다. 그녀는 깨달았다. 최소희는 떠났지만 그는 은혜의 마음속에 거대한 폐허를 남겨두었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남은 인생 동안 이 텅 빈 안방의 정적을 견디며 뉴스 속의 살인사건을 볼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평생의 죄인이 되어 살아가야 할 것이다. 최소희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한 달이 지났다. 안방의 정적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은혜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거울이었다. 어느 날 아침, 은혜는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지웠다. 빳빳하게 세운 머리, 대령 부인답게 보이려 애썼던 짙은 입술색을 지워내자 그곳에는 30년 동안 외면당했던 유은혜라는 여자가 서 있었다. 내가 누구였더라. 그녀는 책장 깊숙이 박혀있던 해묵은 수첩을 꺼냈다. 결혼 전 미술을 전공하며 화가를 꿈꿨던 소녀의 스케치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숨쉬고 있었다. 최소희가 건드린 것이 육체적 욕망이었다면 그가 남기고 간 정적은 그녀가 잊고 살았던 자아에 대한 굶주림을 일깨웠다.
어느 오후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다. 최소희였다. 은혜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요. 안 그러면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예전 같으면 심장이 내려앉고 손이 떨렸겠지만 지금의 은혜는 차분했다. 그녀는 답장 대신 휴대폰의 번호 변경 신청을 했다. 그리고 그동안 최소희와 주고받았던 음란한 메시지, 협박의 흔적들을 단 하나의 망설임 없이 삭제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의 예를 누르는 순간 그녀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육체의 쾌락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젊은 수컷의 먹잇감도 남편의 박제된 장식품도 아니었다. 그날 저녁 퇴근한 김정석 대령은 평소처럼 신문을 펼쳤다. 은혜는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앞에서 남편을 똑바로 응시했다. 정석 씨, 나 내일부터 시내에 있는 화실에 나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집, 이제 사모님 소리 안 들리는 곳으로 옮기고 싶어요. 김 대령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꾸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 진급 심사가 코앞인데 처신 조심해야지. 예전의 은혜였다면 네, 알았어요라고 고개를 숙였겠지만 오늘의 은혜는 달랐다. 그녀는 남편의 신문을 손으로 천천히 접어내렸다. 내 인생은 당신 진급의 부속품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당신 아내, 딸아이 엄마로 살았으면 됐잖아요. 이제는 나로 살고 싶어요. 싫다면 각자의 길을 가도 좋아요.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내의 강단 있는 눈빛. 그곳엔 불륜의 죄책감이 아니라 탈출한 수감자의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은혜는 관사의 좁은 창문을 열었다. 매캐한 화약 냄새와 군화 소리만 가득하던 그곳에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최소희가 가르쳐준 카섹스의 짜릿함보다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가고 싶은 곳으로 향하는 자유가 훨씬 더 달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죄는 깊었으나 그 대가로 그녀는 비로소 눈을 떴다. 최소희는 그녀의 인생을 망치러 온 파괴자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녀를 가둔 감옥의 문을 부수고 나간 폭풍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폐허가 된 화원 위로 은혜는 자신만의 꽃을 심기 시작했다. 관사 정문을 나서는 은혜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남편의 계급장도 최소위의 음탕한 속삭임도 없는 오직 인간. 유은혜의 광활한 광장이 펼쳐져 있었다. 오늘 전해드린 금지된 화원, 대령의 아내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아래의 세 가지로 저희의 다음 여정에 힘을 보태주세요. 구독, 잊고 살았던 나를 찾아가는 또 다른 치명적이고 진솔한 서사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 한 번이 더 깊이 있고 품격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알림 설정, 일상의 무료함을 깨뜨릴 긴박하고 생생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드라마는 때로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납니다. 하지만 유은혜님이 스스로 폭풍을 뚫고 광장으로 나아갔듯 여러분의 삶 또한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결국은 스스로를 빛내는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입니다. 차가운 바람 끝에 맺히는 봄꽃처럼 여러분의 일상에도 늘 따스한 온기와 평온한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다운 오늘, 그리고 누구보다 빛나는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